여러분, 단 하나의 제품도 시장에 내다 팔지 않았는데 무려 2,400억 원 이상의 현금을 계약금으로 확보한 회사가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진짜 어마어마한 숫자죠? 네, 맞아요. 게다가 이 회사가 타겟으로 삼고 있는 글로벌 시장의 규모는 매년 수조 원 단위에 달하거든요. 이게 어디 실리콘밸리에서나 벌어질 법한 그런 벤처기업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한국의 삼천당 제약이 글로벌 제약 시장이라는 거대한 체스판에서 만들어내고 있는 아주 현실적인 비즈니스입니다. 네, 정말 대단한 성과를 내고 있죠. 안녕하세요. 이콘 인사이트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단순히 새로운 약이 허가를 받았다는 뻔한 뉴스를 넘어서 하나의 기업이 어떻게 거미줄 같은 특허망을 뚫고 전 세계 유통망을 쥐락펴락하는 위치에 올라섰는지 그 치밀한 전략의 이면을 샅샅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우리가 흔히 제약 바이오 산업이라고 하면 현미경을 들여다보면서 완전히 세상에 없던 신약을 개발해서 대박을 터뜨리는 약간 그런 그림을 먼저 떠올리기 쉽잖아요. 아, 그렇죠. 약간 실험실에서 밤새우는 그런 이미지요. 네, 근데 현대 제약 산업의 진정한 묘미는 상업화, 즉 커머셜라이제이션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시장에 존재하는 거대한 블록버스터 약물을 완벽하게 똑같이 재현해내고 그걸 의사들이 가장 선호하는 형태로 포장해서 각 대륙의 유통 강자들 손에 쥐어주는 과정 말입니다. 아, 무조건 새로운 걸 만드는 게 답이 아니라는 거군요. 맞습니다. 오늘 다룰 삼천당 제약 사례가 기술력과 비즈니스 협상력이 어떻게 결합해서 막대한 수익을 창출하는지 보여주는 아주 완벽한 교과서가 될 겁니다. 좋습니다. 그럼 일단 이 막대한 자금이 움직이는 판의 구조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도대체 이 아일리아라는 약이 뭐길래 매년 수조 원의 돈이 몰리는 건지부터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요. 이게 막 환자들에게 엄청 절실한 약인가요? 네, 아일리아는 그 성분명으로 아플리버셉트라고 하는데요. 우리 시력의 90% 이상을 담당하는 눈 안쪽의 망막 중심부, 그러니까 황반에 생기는 질환을 치료하는 약입니다. 아, 황반이요? 네, 대표적으로 신생혈관성 황반변성, 흔히 습성 황반변성이라고 부르는 아주 무서운 안구 질환에 주로 쓰이죠. 무섭다는 건 시력을 잃을 수도 있다는 건가요? 맞아요. 눈 안에 비정상적인 혈관들이 막 자라나서 피가 나고 붓다가 결국 시야 중심이 까맣게 변하면서 시력을 잃게 되는 병이거든요. 전 세계적으로 인구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이 환자 수가 그야말로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와, 시력을 잃을 수도 있다니 환자 입장에서는 정말 한 줄기 빛 같은 약이네요. 근데 제가 자료를 좀 보니까 이 약을 투여하는 방식이 진짜 놀랍더라고요. 우리가 흔히 아는 알약이나 그냥 팔에 맞는 주사가 아니던데요. 아, 네. 그 부분이 이 시장의 아주 중요한 특징입니다. 이 약은 환자의 안구, 그러니까 눈동자 흰자위 부분에 직접 주사바늘을 찔러 넣어서 약물을 넣어야 해요. 네. 눈동자에 직접 찌른다고요? 상상만 해도 진짜 아찔하네요. 네, 국소 마취를 하긴 하는데 그래도 환자한테는 심리적으로나 육체적으로 엄청난 부담이죠. 게다가 질환 특성상 한 번 맞고 끝나는 게 아니라요. 시력을 유지하려면 정기적으로 한두 달에 한 번씩 계속 맞아야 하거든요. 아, 평생 관리를 해야 하는 거군요. 맞습니다. 환자한테는 고통스럽지만 아주 냉정하게 제약사 입장에서 보면 한 번 처방이 시작되면 멈출 수 없기 때문에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수익이 나오는 초대형 캐시카우가 되는 거죠. 아하, 그렇겠네요. 그럼 오리지널 약이 그렇게 거대한 시장을 꽉 잡고 있다면 당연히 특허가 끝날 때쯤 전 세계 제약사들이 복제약을 만들려고 달려들 텐데요. 여기서 오늘 다룰 전문 용어가 하나 등장합니다. 바로 바이오 시밀러인데요. 네, 아주 중요한 개념이죠. 우리가 흔히 약국에서 사는 두통약 복제약은 오리지널이랑 완벽하게 카피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런 바이오 약품은 왜 시밀러, 그러니까 비슷하다는 뜻의 단어를 쓰는 건가요? 그게 일반 화학 합성 의약품과 바이오 의약품의 제조 방식 자체가 완전히 다르기 때문입니다. 화학 약품은 분자 구조가 되게 단순해요. 그래서 온도나 압력만 맞추면 똑같이 찍어낼 수 있죠. 마치 셰프의 공개된 레시피를 보고 재료 계량해서 똑같은 요리를 만들어내는 것처럼요. 네, 정확합니다. 근데 아일리아 같은 바이오 의약품은 살아있는 세포나 미생물을 이용해서 단백질을 배양하는 과정을 거치거든요. 살아있는 생명체를 다루는 거군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세포 상태나 배양기의 미세한 온도, 영양분 차이에 따라서 만들어지는 단백질 구조가 아주 미세하게 달라집니다. 아, 그러니까 수제 맥주 장인이 살아있는 효모를 다룰 때 매일매일 환경에 따라서 완벽하게 똑같은 맛을 내기 어려운 거랑 비슷하네요. 아주 딱 맞는 비유입니다. 애초에 오리지널 제약사조차도 어제 만든 약이랑 오늘 만든 약이
100% 똑같다고 장담을 못해요. 아, 진짜요? 오리지널 회사도요? 네. 그래서 바이오시밀러 개발사는 자신들이 만든 약이 오리지널이랑 물리적, 화학적으로 매우 유사하고 실제 사람한테 투여했을 때 효능이나 안전성에서 차이가 없다는 걸 임상시험으로 직접 증명해야 합니다. 와, 그 증명 과정 자체가 엄청난 돈이랑 기술력이 들어가는 진입장벽이 됐네요. 맞습니다. 근데 그 까다로운 조건을 뚫고 이번에 삼천당 제약에 성과를 낸 거죠. 네, 그 뉴스 보니까 유럽의약품청 산하의 인체의약품위원회, 그러니까 GHMP에서 승인 권고를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가요? 이 CHMP가 유럽 규제기관 안에 있는 아주 깐깐한 과학적 그룹인데요. 기업이 제출한 방대한 데이터를 현미경 보듯 철저하게 검토합니다. 이번에 삼천당 제약 데이터가 오리지널과 동등하다는 과학적 결론이 나서 판매를 권고한 거고요. 유럽이 기준 까다롭기로 유명하잖아요. 그렇죠. 유럽의 과학적 검증을 통과했다는 건 사실상 글로벌 스탠다드를 충족하는 기술력을 전 세계에 입증했다는 뜻입니다. 아하, 기술 입증은 끝났다. 근데 방금 바이오시밀러 개발에 수많은 회사가 뛰어든다고 하셨잖아요. 그럼 다른 대형 제약사들도 다 같이 승인받아서 시장에 나오면 결국 남는 건 치열한 가격 낮추기 경쟁밖에 없는 거 아닌가요? 네, 보통은 그렇게 생각하죠. 여기서 살아남으려면 대체 뭐가 필요한 건가요? 여기서 바로 이 비즈니스의 승패를 가르는 가장 결정적인 디테일이 등장합니다. 삼천당 제약이 시장을 장악한 비결은 약물의 성분 그 자체가 아니라 그 약을 어떻게 환자 눈까지 안전하게 배달하느냐에 있었습니다. 안전한 배달이요? 네, 이들이 꺼내든 핵심 무기가 바로 PFS, 사전 충전형 주사기라는 기술입니다. 사전 충전형 주사기. 약간 이름에서 유추해보면 주사기에 약을 미리 채워둔다는 것 같은데? 그게 그렇게 대단한 혁신인가요? 이게 안과 의사들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완전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예전에는 약이 아주 작은 유리병, 즉 바이알에 담겨서 나왔어요. 아, 그 간호사분들이 주사기 꽂아서 쭉 뽑아 쓰는 그 유리병이요? 네, 맞습니다. 의사가 매번 수술실에서 주사기를 꽂고 0.05ml라는 극소량의 약을 직접 뽑아내야 했거든요. 근데 이 과정에서 미세한 공기방울이 들어가거나 오염물질이 섞일 위험이 항상 존재합니다. 아까 눈동자에 직접 찌른다고 하셨잖아요. 거기에 공기방울이 들어가면 엄청 치명적이죠. 염증을 일으키고 심하면 실명까지 갈 수 있으니까요. 의사들 입장에서는 매번 바늘로 약 뽑을 때마다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는 겁니다. 와, 듣기만 해도 진짜 긴장되네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아예 공장에서 1회 투여량의 약을 멸균된 주사기 안에 완벽하게 채워서 밀봉해 출시하는 형태가 나온 겁니다. 의사들은 그냥 포장 뜯고 바늘만 꽂아서 주사하면 되니까 감염 리스크도 획기적으로 줄고 너무 편하죠. 아, 진짜 획기적이네요. 네. 그래서 현재 유럽 아일리아 시장의 90%를 바로 이 PFS 제형이 완전히 싹쓸이하고 있습니다. 기존 바이알 형태는 시장에서 퇴출당하는 분위기죠. 90%요? 와, 그러면 10년 동안 수백억 들여서 완벽한 바이오 시밀러를 만들어도 이 미리 채워진 주사기로 출시를 못하면 그냥 시장에 10%만 놓고 피 터지게 싸워야 한다는 거네요? 정확합니다. 근데 주사기에 약 채우는 게 그렇게 어려운 건가요? 돈 많은 다른 회사들도 다 그렇게 만들면 될 텐데요? 일반 화학약품이면 상대적으로 쉽죠. 근데 아까 바이오 약품은 살아있는 단백질이라고 했잖아요. 아, 네네. 이 단백질 약액이 주사기 내부 유리 표면이나 실리콘 오일이랑 화학적 반응을 일으킬 수 있거든요. 약이 엉겨붙거나 변질될 수 있죠. 아, 그냥 물 담아두는 거 아니군요. 네, 장기간 멸균 상태를 유지하면서 단백질 변형을 막아야 하니까 고도의 기술력이 필요한 겁니다. 삼천당 제약은 이 기술을 독자적으로 확보했고 심지어 이 PFS 제품으로 유럽에서 가장 먼저 규제 심사를 받는 퍼스트 무버가 된 거죠. 퍼스트 무버. 약효는 기본이고 의사들이 간절히 원하는 포장 방식까지 제일 먼저 들고 나왔다. 진짜 강력한 무기네요. 그럼 이 무기를 가지고 어떻게 수조한테 글로벌 판을 짰는지 좀 넘어가 볼까요? 솔직히 본사 직원들이 직접 비행기 타고 가서 유럽 병원 돌아다니면서 영업할 수는 없잖아요. 당연하죠. 글로벌 제약 시장은 철저한 분업의 세계입니다. 삼천당 제약은 약 개발이랑 허가까지만 딱 책임지고 각 나라의 복잡한 유통망이나 영업은 현지 사정을 제일 잘 아는 로컬 강자들한테 맡기는 전략을 썼습니다. 거미줄 같은 네트워크를 짰군요. 네, 전 세계를 6개 권역으로 나눠서 파트너십을 맺었는데 예상 총 매출 규모만 6조 원 이상입니다. 6조 원이요? 그럼 구체적인 계약 조건들을 좀 보면 좋겠는데 제일 먼저 성과가 난 유럽은 어떤가요? 유럽은 크게 두 개로 나뉘는데요.
독일 같은 5개국 대상 1차 계약을 보면 파트너사가 약 팔고 남긴 이익의 50%를 삼천당제약이 가져갑니다. 절반이요? 와, 제조업체가 유통사한테 이익 절반을 떼어오는 것도 대단한데 제가 진짜 놀란 건 2차 계약이에요. 영국 포함한 유럽 9개국 계약을 보니까 이익도 아니고 파트너사 총 매출의 55%를 가져간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아니, 잠깐만요. 상식적으로 물건을 소비자한테 직접 하는 유통망 가진 쪽이 갑 아닌가요? 대체 무슨 지렛대가 있길래 남의 나라 거대 유통사한테 매출의 절반 이상을 달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아주 예리하신 지적입니다. 일반 상식으로는 납득하기 힘든 구조죠. 근데 여기서 아까 말했던 First Mover Premium이랑 PFS라는 두 가지 무기가 폭발적인 시너지를 냅니다. 아, 그 주사기 무기요. 네, 유럽 유통사들 입장을 생각해 보세요. 올해 11월에 오리지널 특허가 풀리는데 그날 당장 물건을 쫙 깔아야 엄청난 돈을 벌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의사들은 다 PFS만 찾아요. 당시 유럽 전역을 다 뒤져봐도 PFS 제형으로 허가 막바지에 와 있는 회사가 한국의 삼천당제약 딱 한 곳뿐이었던 겁니다. 와, 그럼 유통사들 입장에서는 진짜 선택지가 없었네요. 맞아요. 파트너사들끼리 삼천당제약 물건을 따내려고 서로 줄 서서 경쟁하는 상황이 벌어진 거죠. 희소한 무기를 독점하니까 기술 공급사가 거대 유통사들을 상대로 완벽한 갑의 위치에 서게 된 겁니다. 유통망이 아무리 좋아도 당장 내일 의사가 찾는 물건이 내 창고에 없으면 그냥 껍데기잖아요. 진짜 짜릿한 협상입니다. 그럼 동유럽 쪽은 어떤가요? 여기도 구조가 좀 특이하던데요? 네, 폴파마라는 폴란드 제약사랑 손을 잡았는데 흥미로운 건 유럽의약품청에 서류 제출한 주체가 삼천당이 아니라 이 폴파마라는 겁니다. 그게 현지 규제 장벽을 넘는 아주 현실적인 전략입니다. 의약품 허가가 그냥 서류 내고 끝나는 게 아니라 당국에서 계속 추가 데이터 요구하고 꼬치꼬치 캐묻거든요. 아, 행정 절차가 복잡하군요. 네, 이럴 때 유럽 문화랑 행정 시스템을 꿰뚫고 있는 현지 기업이 전면에 나서는 게 훨씬 유리하죠. 삼천당 제약은 핵심 기술이랑 데이터만 밀어주고 실제 방패막이 역할은 폴파마가 대신해주는 전략적 공조를 짠 겁니다. 철저하게 현지 맞춤형으로 뚫었네요. 자, 그럼 유럽 밖으로 나가볼까요? 전 세계 제약 시장의 심장, 미국을 포함한 북미 시장은 어떻게 공략하고 있나요? 북미 라인업도 화려합니다. 캐나다는 글로벌 제네릭 강자인 아포텍스랑 잡았고요. 진짜 하이라이트는 미국 시장 파트너인 프레제니우스 카비와의 계약입니다. 독일계 거대 제약사 맞죠? 네, 이 다국적 거인과 손잡으면서 미국 진출의 가장 거대한 법적 바리케이드를 완전히 치워버리는 엄청난 사건이 있었거든요. 법적 바리케이드라면 뉴스에서 자주 나오는 특허 소송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오늘 다룰 전문 용어 특허 덤블이라는 게 있잖아요. 맞습니다. 아주 중요한 단어죠. 리제네론이라는 오리지널 회사가 단순히 핵심 성분 특허만 가진 게 아니라요. 배양 공정부터 불순물 거르는 방식, 심지어 주사기 유리 코팅 방식까지 자잘한 특허를 겹겹이 쳐놓습니다. 아, 마치 적군이 못 들어오게 바리케이드를 몇 겹씩 쌓아두는 거네요. 그렇죠. 바이오시밀러 회사가 하나를 피하면 다른 걸로 소송을 걸어서 몇 년씩 시간을 끄는 게 그들의 방어 전략입니다. 근데 파트너 사인 프레제니우스 카비가 막대한 자본력으로 맞붙어서 16년 2월을 기점으로 모든 특허 분쟁을 완전히 종결하는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2026년 2월이요? 그럼 삼천당 제약 입장에서는 제일 무서운 특허 소송 리스크가 그냥 싹 사라진 거잖아요? 네, 삼천당 제약은 좋은 무기 만드는 데만 집중하고 현지 규제나 거대한 소송 같은 복잡한 진흙탕 싸움은 전투력이 센 파트너들이 알아서 해결하게 판을 짠 겁니다. 진짜 이야기 들을수록 감탄이 나오네요. 자, 근데 여러분 여기까지 들으시면 당연히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좋다. 권고도 받았고 소송도 끝났으면 당장 내일 삼천당 제약 통장에 수조원 꽂히는 건가? 하하, 비즈니스가 그렇게 한 번에 차라로 무너지진 않죠. 그러니까요. 현실 세계의 타임라인을 좀 봐야 할 텐데 예측되는 시나리오가 어떻게 되나요? 당장 유럽 권고 이후 절차가 있죠. 네, 지금은 CHMP의 권고 단계고요. 이제 실제 허가권을 가진 유럽 집행위원회, 즉 EC가 최종 판매 승인을 냅니다. 보통 올해 7월에서 8월 중에는 승인이 떨어질 조짐입니다. 갑자기 승인 안 해줄 가능성도 있나요? 역사적으로 볼 때 그럴 가능성은 극히 희박합니다. 사실상 공식적인 도장 찍기 절차라고 보시면 됩니다. 도장 찍히면 바로 물건 파는 거고요. 유럽은 오리지널 특허가 끝나는 올해 11월 직후에 본격적으로 팔기 시작할 거고요.
캐나 같은 경우는 당장 올해 7월부터 판매에 들어갑니다. 여기서 나온 데이터가 아주 중요한 기준점이 되겠죠. 단기적인 캐시 플로우는 그렇게 터지는 거군요. 그럼 장기적인 계획은요? 지금 허가받은 건 오리지널이랑 똑같은 한 달에 한 번 맞는 용량인데요. 환자들 입장에선 너무 힘들잖아요. 네, 병원 자주 가는 것도 일이죠. 그래서 투여 간격을 3, 4개월로 늘려주는 고용량 제품을 2028년 말에 시장에 풀 계획을 이미 다 세워뒀습니다. 와, 지금 용량으로 점유율 쭉 올리고 나중에 고용량으로 환승시켜서 방어까지 하겠다. 완벽해 보이는데 우리가 비판적으로 봐야 할 리스크 요인은 뭐가 있을까요? 수익성에 영향을 줄 만한 우려가 있나요? 3가지 관문을 조심해야 합니다. 첫째, 각국의 보험 등지 일정입니다. 약이 허가 나도 국가보험 시스템에 등록이 돼야 의사들이 진짜 처방을 시작하거든요. 이 관료적 절적 속도가 관건입니다. 아, 보험 적용이 돼야 환자들 부담이 줄어드니까요. 맞습니다. 둘째는 파트너사의 실제 영업력입니다. 계약서에 55% 수익 배분이라고 쓰여 있어도 현장 영업사원들이 의사들을 잘 설득해서 점유율을 뺏어오지 못하면 그냥 장부상 술차일 뿐이죠. 현장 영업이 제일 중요하죠. 네. 그리고 마지막은 경쟁사들의 가격 공세 우려입니다. 다국적 제약사들도 가만히 있진 않을 테니까 점유율 빼주려고 출혈적인 가격이나 전쟁을 벌일 가능성도 지켜봐야 합니다. 완벽한 무기가 있어도 결국 각국의 행정, 현장 영업, 그리고 치열한 눈치 싸움을 넘어야 진짜 돈이 된다는 뜻이네요. 오늘 짚어본 삼천당 제약 스토리의 핵심을 3가지로 요약해 보겠습니다. 첫째, 남들이 약 성분에만 집중할 때 의사들이 가장 갈구하던 투약 디테일, 바로 PFS를 무기로 유럽 시장 퍼스트 무버가 되었습니다. 둘째, 그 무기를 바탕으로 파트너사 매출 55%를 떼어오고 법적 소송까지 맡기는 아주 영리한 판을 짰고요. 셋째, 이 치밀한 전략으로 유럽 최종 승인 권고를 받아내면서 본격적인 상업화의 신호탄을 쏘아 올렸습니다. 여러분, 기업의 진정한 가치는 그저 실험실 기술에 있는 게 아닙니다. 복잡한 규제와 특허망을 뚫고 그걸 수익으로 설계하는 능력, 이 상업화 능력이 진짜 실력이라는 걸 알 수 있죠. 네, 여기서 심층 탐구를 들으시는 여러분께 도발적인 질문 하나 던지고 싶습니다. 과거 수십 년 동안 제약산업의 최고 권력은 막대한 돈을 들여서 새로운 신약을 창조하는 오리지널 회사들의 것이었습니다. 네, 맞아요. 근데 오늘 보신 것처럼 특허 만료 시점을 정확히 노려서 기존 약을 더 쓰기 편하게 포장하고 그걸 글로벌 유통망에 꽂아놓는 이런 비즈니스 설계 능력. 현대 자본주의 제약산업에서 진정한 권력은 과연 어디로 이동하고 있을까요? 여러분은 어느 쪽의 전략이 비즈니스적으로 더 매력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와, 생각할 거리를 툭 던져주시네요. 여러분, 단 하나의 제품도 팔지 않고 2,400억 원을 거머쥔 회사 이야기로 시작했죠. 그 이면에 숨겨진 6조 원이라는 거대한 바다, 그 항해의 지도를 이제 완벽하게 이해하셨을 겁니다. 오늘 이콘인사이트에서 전해드린 이 모든 분석은 특정 종목이나 자산에 대한 투자 권유가 절대 아닙니다. 투자는 항상 개인의 재무 상황과 리스크 감수 능력에 따라 충분한 공부와 신중한 판단 아래 이루어져야 합니다. 저희가 드리고자 하는 것은 단 하나입니다. 복잡하게 돌아가는 국내외 경제의 구조를 이해하는 눈, 그 눈을 갖추는 데 필요한 정보와 시각입니다. 그 눈이 생겼을 때 비로소 여러분이 스스로 더 많은 판단을 내릴 수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앞으로도 이콘인사이트는 복잡한 국내외 경제의 흐름을 여러분이 실제로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는 언어로 풀어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세요. 다음 영상도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